동안 소요되는 비용. 그러니까 이 프로젝트가 주어져 있는 예상 수명 동안에 소요되는 전체 비용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러한 비용을 현재의 가치로 환산한 시설물 시스템의 계획, 설계, 시공, 운영, 계획, 설계, 시공, 운영, 정비 및 해체까지를 포함하는 전체에 속하는 모든 비용을 라이프 사이클 코스트 LCC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설물의 경제적인 수명 기간 동안 소유주의 비용을 고려하여 건물의 구성 항목, 면적, 시스템 또는 설계, 시설의 경제적인 평가를 하는 절차를 라이프 LCC 분석이라고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것은 등가 비용으로 표현이 됩니다. LCC의 본질은 그래서 다양한 대안에 대한 등가 비용을 분석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LCC는 시설물의 전 사용기간을 통하여 필요한 비용의 합계를 말하고요. 이 비용은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계획 단계부터 설계, 시공, 유지관리, 설계에 이르기까지 전생에 걸친 비용을 모두 포함한 것을 LCC라고 보시면 됩니다. LCC 분석 기법은 그래서 타당성 조사 및 설계 단계에서부터 시설물의 유지 관리에 이르는 전체 생애 기간의 비용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가장 경제적인 대안 선정에 기여하는 주요한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LCC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대지 자료, 구성 요소, 시설 구성 요소로서의 프로그램 등등에 대한 것들 하는 것들이 다 주어지면은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대안을 만들어내고 그 대안을 만들어내는 것들 통해서 할 때는 설계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건축 설계를 함에 있어서 건축 설계 혹은 시공을 진행하는 기준에 됨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여러 가지 관련된 것들을 그냥 단순히 공사에 들어가는 비용뿐만 아니라 이것들을 유지하고 혹은 또 추가로 마케팅이라든지 어디에 사용할 수 있나 하는 데까지 다 총체적으로 확인을 해서 LCC를 예상을 하는 거예요. 초기 비용은 얼마, 에너지는 얼마, 유지관리는 얼마, 중간에 개조하거나 수리하는 데는 얼마, 세금, 잔존가치, 철거는 얼마 같은 것들을 다 하고 플러스로 비경제적인 요소, 평가 항목의 가중치를 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을 할 거다. LCC에선 떨어지지만 난 이런 걸 할 거다. 이것들이 결국은 이런 부분에서 좋을 거다 하는 것들을 결정을 하고 나면은 결과적으로 그거를 결정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필요성으로서는 이게 건설업에서 지금까지는 처음에 건물을 지을 때 들어가는 비용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건물을 분석을 해보니까 초기에 건물을 짓는 데 필요한 비용은 실제로 총 사용되는 비용의 20% 밖에 안 되고 시설물을 사용하고 유지 관리를 하는 데 필요한 비용이 80%까지 들기도 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상했던 것과는 달리 그러니까 이거를 건물을 지을 때 1, 2년을 보면은 요게 굉장히 커 보이는데 사실 건물을 짓고 나면은 80년, 90년, 100년 좋은 건물들은 수백 년도 사용하고 있죠. 그리고 좋지 않은 건물이라도 충분히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으니 그렇게 되는 전체의 비용을 따졌을 때 들어가는 거를 다 보니까 이게 개념이 달라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LCC 기법에서는 초기에 미리 확인을 해서 어떻게 되면 이 생애 주기 비용을 줄이느냐 하는 것들을 보고 이것들을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VE 앞에서 배운 밸류 엔지니어링을 할 때는 우리는 항상 반드시 LCC를 통해서 보도록 하는 걸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발주자의 입장에서는 이 LCC라는 것들이 공사가 완료된 후에 사용, 유지 관리에서부터 노출되는 제반 설계 및 시공상의 문제를 팔로 파여 우선 유지 관리 업무를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추후 유사한 프로젝트에서 문제점이 재발되는 것들을 방지할 필요가 있을 때 이렇게 사용이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거를 LCC를 가지고 확인을 하는 것들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차후에는 발주자의 필요에 따라서 시설물의 생애, 기획 단계부터 철거까지 전생애 주기를 관리할 시설물 관리사가 생성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서 사용 유지 관리 관계의 중요성이 증명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행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제로는 오랜 기간 동안에 체계적으로 필요로 하는 방대한 자료의 수집, 여러 가지 예측 프로그램을 수립하고요.
과거 프로젝트의 실적 자료와 이에 대한 체계적인 분류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LCC 분석에서는 실적 자료에 대한 불충분한 검증, 부족한 자료와 정보에 의하여 미래 예측에 대한 의사결정을 수용할 수 있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체계적으로 여러 가지 예측을 해줘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 시점에서 제가 출석을 한번 부르겠습니다. 저기 1분이니까요. 출석 체크 빨리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1분입니다. 시간 얼마 안 되니까 놓치지 말고 우리 항상 그래 왔었죠. 수업 시간에 중간에 부르는 건 1분에 짧게 하니까 중간에 놓치지 말고 꼭 해주시고요. 중간에 제가 화장실을 갔다 와서요. 아니면 중간에 제가 잠깐 딴짓을 하다 놓쳤어요 하는 것들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것들을 가지고 저한테 수업을 보고 있었다는 거를 동영상으로 찍은 거를 보내주시고 하는데 그런 것들은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누르셔서 내가 정확하게 지금 시간에 이거를 확인하고 있다는 것들을 확인하는 이 결과물로만 제가 평가를 할 테니까 꼭 넣어주시고요. 출석 부탁드립니다. 자, 그래서 실행 방법의 프로세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초기 단계에서 의사결정이 절감효과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각 대체안과 관련되는 재비용을 명확하게 정의하고 분류해야 됩니다. 자, 비용을 연 단위로 합계하여 동일 시점의 가치로 환산하고요. 최소 비용의 안을 선택하고 하지만 최소 비용의 안을 선택함에 있어서 비경제적인 요소도 포함하여 그냥 단순히 경제적인 요소로서 결정을 하는 것들이 정말 좋으냐. 왜냐하면 그래서 정말로 경제적으로 되는 것들만 결정을 해서 선정을 해버리면은 실질적으로 이 건물이 가지게 되는 가치, 이 건축물을 통해서 이루려고 했던 가치 같은 것들이 굉장히 꺾일 수도 있기 때문에 포함해서 재검토를 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불완전한 일부분의 정보에 의한 LCC 분석 결과를 의사결정에 반영할 경우에는 LCC 수행 전문가의 전문적인 판단과 통찰을 통하여 분석 결과를 포함함으로써 미래 예측의 신뢰성을 유지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건설 LCC의 실행 방법에서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이제 보시는데요. 기본적으로는 한 40년 정도가 우리가 예를 들면은 건물 수명은 건물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진짜로 무한정으로 갈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가치가 있는 뭐라고 할까 어떤 게 있을까? 우리나라에서는 조선시대에 지었던 창덕궁이라든지 경복궁은 이게 중건을 해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경복궁이 사실 150년 정도가 된 거라고 본다면은 그보다 더 오래된 종묘, 창덕궁 같은 것들은 굉장히 오랫동안 꾸준하게 잘 관리가 되다 보니까 지금도 충분히 계속해서 쓸 수 있는 건물이 되고 있단 말이지. 이렇게 영원하게 있다고 간주를 할 수 있지만은 대부분의 중요한 비용을 파악하기 위해서 25년에서 40년 정도의 주기를 경제적인 목적에 대한 미래 비용을 예견하는 것으로 사용을 합니다. 예를 들면은 지금 올해 리노베이션이 이루어진 을지로에 있는 3일 빌딩, 혹시라도 우리 친구들 관심이 있어서 본 친구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정림건축이랑 최욱 선생님께서 리노베이션을 수행을 하셨고 옛날에 김중업 선생님께서 우리 학교의 초대 교수님이셨죠. 김중업 선생님께서 설계를 하셨던 그 3일 빌딩이 68년도에 지어져가지고 올해 리노베이션이 완료가 됐으니까 거의 한 50년 만이죠. 거의 한 50년. 2018년이 되면은 50년이었었으니까 50년 만에 지금 리노베이션이 되어서 다시 사용되고 있단 말이지. 그렇게 되는 이 25년에서 40년 정도 되는 이 기간에 대한 것들로 해서 미래 비용을 예견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10% 이자율, 10% 이자율이면 지금 우리로 치면 굉장히 높은 거죠. 옛날에는 우리나라 이자율이 15%까지도 갔었었는데, 그 이자율을 바탕으로 해서 100년 동안 가치 하락된 연간 비용을 나타낸 그림에서 다음과 같이 이렇게 나타나고요. 그렇게 되는 거에서 생애 주기 기간으로 보통은 25년에서 40년을 잡고, 그 기간으로 사용해도 좋은 기간으로 잡았을 때 이 총 건축지의 비용을 어떤 식으로 줄여줄 거냐 하는 것들을 이제 찾아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LCC는
저기 그 경제 이론에 근거해서 미국, 영국 등에서는 1950년부터, 일본은 1979년부터 건설 사업에 시작되게 됐었고요. 영국의 경우에서는 LCC에서는 봤더니 건설 단계 비용의 16%, 전체 비용의 80% 이상의 유지 보수에서 단계된 나타나는 걸로 봤고요. 우리나라의 경우에서는 공공건설사업 종합대책에서 LCC 도입을 규정하고 생애 주기 비용 분석 대상 및 분석 범위에 포함되는 비용, 분석 주체 분석 등등에 대한 것들과 용역 대가 기준, 분석 절차 기법, 적용 단계, 활용 등등에 대한 기준들을 전부 마련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는 것들을 KDI에서 연구를 통해서 교육 지침을 마련하고 발주청, 용역조차를 대상으로 홍보를 해서 생애 주기 비용이 중요하니까 생애 주기 비용에 대한 것들로 접근을 하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런 것들을 사업 계획을 타당성을 평가함에 있어서 활용하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많은 것들이 LCC를 통해서 보게 있고요. 특히 2000년에 들어와서 V와 LCC가 결국은 원가 관리 혹은 이 공정 관리, 시공 관리라는 부분에서 건설 사업 관리의 핵심적인 기술로서 나타나게 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원가 절감을 함에 있어서 LCC의 기준으로 봤을 때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LCC의 기준을 보면은 이 건물에 대한 가치를 평가함에 있어서 보게 되는 시각이 좀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지금 당장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들에 대한 것들을 무조건 배척할 게 아니라 배제할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유지 관리 비용들을 줄일 수 있느냐. 그러다 보니까 초기에 투자함에 있어서 굉장히 부담스러웠던 지열이라든지 태양광이라든지 VIP비라든지 하는 것들이 이게 단순히 초기 투자하는 것들이 부담스럽지만은 시간이 지날수록 결국은 이것을 통해서 줄일 수 있는 에너지를 좀 굉장히 많이 줄일 수 있고 에너지의 소요를 또한 패시브 빌딩 같은 경우에도 초기에는 굉장히 많은 비용이 패시브 하지 않는 빌딩에 비해서 들어가지만은 실질적으로 사용이 되면은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그런 유지 관리비를 아끼니까 이런 것들을 잘 써가지고 건물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로 건물을 설계하는 건물을 짓게 되는 그 트렌드까지를 다 변하게 하는 원천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으로서는 그래서 건설업체들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사용하는 것들이 이러한 것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행 프로세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저희 VEACC 시행에 대한 재정을 확립하고요. VEACC에 대한 마인드를 가지고 있고 대상자를 설정해서 교육을 실시한 다음에 현재로서는 VEACC를 전문가들을 많이 만들었고요. 대부분의 CM 회사에서는 그래서 기본적으로 마인드가 VE와 ACC에 대한 것들은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하지만 중요한 거는 기본적으로 이 VEACC라는 거는 LCC는 특히나 초기 투자 비용과 굉장히 충돌이 되기 때문에 매 순간 결정을 함에 있어서 이것들을 어떤 식으로 결정을 하느냐 하는 것들을 할 때 잘 생각을 하고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시공성 리뷰, 컨스트럭티빌리티 리뷰라는 거는 특정 프로젝트가 건설되고 계약자의 본질적인 능력이 이해되며 입찰되고 관리되어 집행될 수 있는 편리성을 리뷰하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시공성 검토는 그래서 전체적인 프로젝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공사의 명확성, 부합성, 구비성, 편의성에 대한 프로젝트 수행 지침서를 평가하는 프로세스로서 정의되고요. 시공성 검토는 설계 단계뿐만 아니라 VE와 관련하여 혹은 분리해서 독자적인 서비스로 시공 계획을 하는 PMO, CMO에 의해서 수행되고요. 보통 설계 진행의 30에서 90% 단계에서 진행됩니다. 그래서 설계를 하게 되면은 특히 공공 프로젝트나 대형 프로젝트의 경우에는 건축 설계라면은 설계가 된 대로 그냥 지읍시다가 아니라 이거를 지을 때 어떤 공법을 쓰고 어떤 구법을 사용해서 이것들을 만들어내고 하는 것들을 검토를 해서 혹시 더 좋은 대안은 없느냐. 예를 들면 우리는 항상 하듯이 철근 콘크리트로 이렇게 했는데 그냥 철근 콘크리트가 답이냐. 그거에 대한 더 좋은 대안은 없느냐. 이거 철골로 하면 시간을 얼마나 줄일 수 있고 이게 얼마나 좋은 성능을 가지지 하는 것들을 시공하는 과정에서 검토하는 것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결국은 프로젝트에 대한 전반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시공 지식, 기술, 계획, 엔지니어링, 조달, 현장 운영 등등에 있어서 경험을 최대로 살려서 설계 변경을 최소화하고 비용의 효과를 증진시키는 툴로서 이해하시면 됩니다. 결국은 이 필요성은
그 옛날에는 시공 도면이 설계 도면이 나오면 그걸 바탕으로 해서 시공은 그냥 들어가는 거라고 봤는데 그것들이 아니라 총괄적이고 포괄적으로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해서 시공 설계 과정에서도 계속해서 그 과정들을 찾아가는 것들이 중요하고 특히 시공 전 디자인 페이지에서 CM, PM이 어떤 식으로 해서 이 시공성을 검토를 해서 결정을 하느냐라는 것들이 건설 단계에서 전체 건설 단계에서 80%에 달하는 수익을 보장하여 준다라는 것들을 봤을 때 기본적으로 설계를 할 때 시공성 검토를 하는 것들이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시공성 검토를 하기 위해서는 현장 경험이 충분히 가지고 있는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컨스트럭션 매니지먼트라는 사람들이 시공 전에 이것들이 시공이 되면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들을 반영을 해서 설계를 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하는 것들이 추후에 시공을 함에 있어서 그 비용을 줄이는데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PM, CM은 설계를 하는 설계자와 긴밀한 접촉을 해야 되고요. 설계 노력을 통해서 이상적인 결과를 달성하기 위해서 발주자에게 프로젝트에 관한 충고를 계속해서 제공해줘야 됩니다. PM, CM의 발주자 설계자와 통신은 설계 진행이 프로젝트의 요구사항들에 부합되도록 보증하고 지속되어야 하며 설계가 진척됨에 따라서 관련 문서의 시공성과 급유성을 강조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은 PM, CM이 결국은 설계자와 긴밀한 접촉을 유지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를 역으로 설계자의 관점에서 보자면은 결국은 설계 과정에서 시공을 할 혹은 시공을 감리를 할 아니면 감시를 할 그 시공을 컨트롤할 PM, CM과 긴밀하게 접촉을 해서 그 커뮤니케이션을 해야지 실제로 설계를 한 게 시공 과정에서 잘 지어진다라고 생각을 해주셔도 됐습니다. 자, 시공성 검토 컨스트럭티빌리티 리뷰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합니다. 먼저 주요 체크리스트를 설정하고 그 체크리스트를 설정한 것에 된 것들에 대해 참여하게 될 각 기술자들이 훈련에 대한 체크리스트를 작성합니다. 그 다음에 각각의 업무 수행을 위한 주요 체크리스트에 대한 각 내역 항목의 최초, 날짜, 체크 항목에 대한 색깔 채도를 사용해서 체크한 표시를 하고요. 그래서 시공성의 문제점에 대한 보고서를 준비합니다. 추천서, 체크리스트, 커멘트 시트 등등이 들어가가지고 이거를 체크했더니 시공성에서 이런 게 좋고 이런 커멘트가 있어서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이런 식으로 될 거다라는 것에 대한 커멘트 시트를 가져오게 되고요. 이 색깔 코드로 표시된 도면과 시방서를 발주자와 설계자에게 제공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설계자는 컨스트럭션 매니지먼트에서 확인한 충고와 커멘트 시트와 체크리스트, 추천 내용을 검토를 하고 그렇게 되는 것들을 가지고 설계 변경을 검토하여서 합의하거나 혹은 합의하지 않는, 그러니까 채택하거나 채택하지 않는 합동회의를 실시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만들어낸 다음에 최종 검토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주요 사항들, 검토 및 충고를 하게 되는 주요 사항들은 설계, 개발 및 부지 사항에 대한 초기 단계에서의 방향 제시, 이건 어떤 식으로 돼야 된다, 방향 제시, 기초 시스템에 대한 선정, 자재 프로젝트의 타당성 분석, 공사 방법, 공사 기간 및 대안들의 프로젝트 사업비 비교, 자재의 이용 가능성, 인력과 클레임 회피 등등에 대한 것들이 들어가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공성 검토의 현황은 외국에서는 설계 진행 과정 30에서 90% 단계에서 컨스트럭션 매니지먼트라는 사람이나 혹은 컨스트럭션 컴퍼니에서 와가지고 시공성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주로 컨스트럭션 매니지먼트에서 오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의 경우에는 컨스트럭션 매니지먼트 회사에서 컨스트럭션 전체를 관리를 하고 컨스트럭션 컴퍼니들은 각각의 공법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따로 가져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나라의 종합건설사나 혹은 대형 건설사 같은 경우는 결국은 우리나라에서는 컨스트럭션 매니지먼트 부분도 많은 부분에 있어서는 건설사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한미 CM이라든지 사무 CM이라든지 각각의 설계 사무소에 있는 CM 회사에서도 마찬가지 방식으로 설계의 베이스로 한 혹은 감리를 베이스로 한 시공 감리를 베이스로 한 컨스트럭션 매니지먼트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회사를 만들어서 그곳에서도 이렇게 시공성 검토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활발하게 이런 컨스트럭티비티 리뷰를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것들이 결국은 각 업계에서 어떤 식으로 이게 이루어질 거다 하는 것들을 하는 차별화 대상이 될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EVMS입니다. EVMS는 Earned Value Management 시스템을 얘기하고요. 저희 Earned Value는 기성이죠. 기성 종합 관리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자, 이거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봤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분명하게 기억을 하고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면서 지난 시간에 봤던 것들을 알고 있다는 가정하에 나머지 것들을 좀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공정과 공사비는 객관적인 성과 측정, 평가가 가능한 대표적인 지표입니다. 공정과 공사비가 결국은 건설을 할 때 얼만큼의 공정이 이루어졌고 그래서 이 과정에서 내가 얼만큼의 공사비를 썼다. 그게 목표됐던 공정과 목표됐던 공사비에서 비해서 얼만큼 줄었다 늘었다라는 것들이 대표적인 지표가 되고요. 이것들을 통합 관리를 하는 것을 통해서 건설 사업 전반의 효율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여지가 큰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좁은 의미에서는 공정공사비 총합관리는 시공 단계에서의 공사비 공정을 대상으로 하지만은 넓은 의미로 보면은 공사뿐만 아니라 타당성 조사, 설계, 감리 등을 포함하는 전체가 EVMS로서도 확인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동안에는 비용 일정에 대한 것들이 별도로 계획 관리되어 왔으면서 이것들에 대해서 성과를 측정하는 기준이 없었어요. EBMS 사용하지 않다 보니까 그냥 구목구구로 해서 기간에 대한 사전 예측, 문제점에 대한 대응 체계가 취약했고 결과적으로는 투자가 되는 것들이 저하가 되고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다시금 쓸 수 있는 시스템이 되는 것들이 EVMS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기성, earned value는 실적과 유사한 개념입니다. 피지컬 프로그레스 실적과 유사한 개념입니다. 단위 작업에 대한 실적치를 의미하고요. 동시에 earned value EV는 공사 진척 사항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와 관점에서 보면은 EV는 진도율과도 유사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EV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공기와 비용의 관점에서 전체 프로젝트의 작업량 측정 결과, 그 다음 일관성 있는 프로젝트 수행 작업 및 실적 측정의 방법, 프로젝트의 실적 분석의 근거와 같은 것들로 표현할 수 있고요. EVM은 그래서 Earned Value Management는 관리 계정을 중심으로 공사비를 통합 관리해서 성과 측정 시에 실적 기반으로 관리를 하는 체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미국에서는 이런 것들을 굉장히 효과적으로 전부 다 체계를 해서 시스템으로 만들어서 EBMS 사용하고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도 결과적으로는 지금은 굉장히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이 EVMS를 사용해서 확인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EVMS의 구성 요소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여러 가지 것들이 여기 다시 한번 나오고 있죠. 워크 브레이크다운 시스템 WBS는 작업 분류 체계를 의미하고요. 컨트롤 어카운트는 공정 공사비 통합 관리에 대한 기본 단위를 컨트롤 어카운트라고 합니다. 그다음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베이스라인은 공정 공사비의 통합 관리가 기준이 되는 기준선을 베이스라인 되어서 이렇게 되는 요것들이 계획 요소가 됩니다. 그러니까 기성을 EVMS를 가지고 사용되기 전에 먼저 계획을 하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 되고요. 그렇게 되고 나서 측정을 하는 요소가 실제로 공사가 진행을 되면서 각각 매 시간마다 이렇게 넣는 것들을 가지고 측정하는 요소가 집행 예정된 공사비, Budgeted Cost for Work Scheduled 혹은 Budgeted Cost for Work Performed 실제로 수행된 것들에 대한 실집행 물량에 대한 공사비 결국은 이게 earned value EV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결국은 받을 때는 이 기성을 기준으로 이제 보게 되는 거고요. Actual Cost for Work Performed 실제로 투입된 비용은 얼마다. 해당되는 공사비는 얼마인데 실제 투입 비용은 얼마다라는 것들은 측정을 하면서 나오게 되는 거고요. 이렇게 계획 요소, 측정 요소를 바탕으로 해서 분석하는 것들이 스케줄드 베리언스는 여기서 봤던 기성에서 집행 예정된 공사비를 뺀 것들이 되는 거고요. 코스트 베리언스는
실제 집행된 예산에서 실제 투입된 비용을 빼면은 그만큼이 남는 이익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코스트 퍼포먼스 인덱스는 실제로 투입된 비용을 그러니까 실제로 집행된 공사비를 실제로 투입된 비용으로 나눈 거고요. 그 다음에 스케줄 퍼포먼스 인덱스는 이 VCWP를 BCWS로 실제 집행된 공사비로 나누는 것들로 지표들을 만들어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와 같은 여러 가지 구성 요소들이 결국은 어떤 것들로 나오느냐 하는 것들이 다 나온 것들이 이 여기서도 나올 요걸로 이제 보시면 되는 거예요. 분석 지표를 할 때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그 설정을 해서 분석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EVM을 적용을 할 때는 통상 그 시스템을 구축하는 거에서부터 수집 분석 활용에는 7단계 혹은 9단계를 거쳐야 되고 대부분의 건설 사업에서 동일하게 적용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 스텝은 WBS를 설정하는 거예요. 작업 분류 체계는 공사 내용을 구성하는 단위 시스템으로 작업을 계층적으로 분류한 것으로 EVM에 대한 기초가 됩니다. 이거를 우리 친구들이 예전에 봤었죠. CM을 할 때 봤었던 WBS를 어떤 식으로 설정을 하는 때 공정 기준으로 분류를 할 수도 있고 공구 기준으로 분류를 할 수도 있고 공조가 공조로 각각 이렇게 분수를 할 수도 있고 분류를 하는 WS를 만들고요. 그렇게 WS를 만들고 나면은 각 작업에 소요되는 공사비를 배분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얼마가 들어갈 거고 여기는 얼마가 들어갈 거고는 예상을 해서 배분을 하고 일정 계획을 수립합니다. WBS 상에서 나타나는 작업 소요일수를 계산하고 크리티컬 패스 매니지먼트 기법을 활용하여 이것도 우리 앞에서 배웠죠. 크리티컬 패스 매니지먼트를 활용해서 각 작업 간의 선후 관계를 고려해서 얼만큼 일정이 필요하다라는 것들을 결정을 하고요. 그러고 나면은 관리 기준선을 확정합니다. 수립된 계획을 분석하고 확정해서 통합 관리가 되는 관리 계정의 기준으로 관리 기준선을 확정을 합니다. 어떤 기준선이 관리가 되는 기준선이 될 거다라고 되는 것들 이렇게 확정을 하고요. 자, 그것들을 바탕으로 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실적이 되는 액츄얼 코스트 데이터, 실질적인 데이터들을 넣는 거예요. 실제 진행되는 과정에서 진척률 성과를 측정 영역에서 일정 실질적으로 주기적으로 파악을 해서 넣고요. 그렇게 되는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각각의 공사 앞에서 왔던 이런 것들을 측정을 하는 거예요. BCWS, BCWP, ACWP 같은 것들을 측정을 해서 집어넣습니다. 집어넣고 나면은 그렇게 된 것들을 토대로 해서 다음과 같은 지표를 만들어내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예상 문제성을 분석하고 대책을 수립하는 걸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달성한 공사비에서 우리가 계획한 공사비를 빼면은 얼만큼의 공정이 늘어졌느냐 아니면 땡겨졌느냐 하는 것들을 볼 수 있고요. 달성 공사비에서 실투입비를 빼면은 공사비가 얼만큼 늘었다 아니면 줄었다라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진도율은 달성 공사비에서 목표 공사비를 넣으면은 얼만큼 진도가 나갔다. 100%가 되면은 달성 공사비와 목표 공사비가 같은 거고 목표로 했던 계획 공사비가 같은 거고 80%면은 달성된 게 목표 공사비의 80%밖에 안 됐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목표 공사비는 공사 착수일에서 준공일까지 전체적으로 배분되어 있는 공사비를 얘기하는 거고요. 장여 공사비 추정액, 최종 공사비, 최종 공사비 편차 추정액, 추정치 같은 것들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뒤에서 보게 될 그 그래프를 통해서 보이는 것처럼 각각의 것들을 추정해서 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는 EVM을 사용하면은 결과적으로 작업 분류 체계가 통일이 되면서 어떤 기준으로 우리가 이 공사를 보게 될 거냐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고요. 공정과 공사비를 동시에 고려해서 치밀하게 사전 계획을 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서 공정 공사비를 성과를 측정할 수 있으며 앞으로 나오게 될 공사의 과정에 대해서 예측을 할 수 있고 대응을 할 수 있으며 위험 관리들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건설공사 착수 전에 WS를 작성을 하고 이를 통해서 CPM에 따라서 공정계획을 수립해서 내는 것들이 CM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공사 수행 과정에서는 발주자뿐만 아니라 도급자가 일정의 성과를 통일된 측정 단위로 측정 분석해서 객관적이고 투명한 공사관리의 기반을 제공해줘야 되고요. 비용과 일정에 대한 실적 측정 결과를 토대로 여러 가지 공사가 진행되면서 건설사에서 리스크를 발굴하고 대책을 수립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공학 종전 시점까지의 소요비용 기간을 사전 예측하고 대책 수립하는 것들이 가능합니다. 이런 EVM의 활용 효과는 다음과 같이 볼 수 있습니다. 통일된 관리 기법을 활용해서 정확성과 일관성, 적시성을 유지할 수 있고요. 일정 비용 그리고 업무 범위에 통합된 성과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축적된 실증 자료 활용을 통한 프로젝트 성과 예측을 할 수 있고요. 사업비 효율의 지속적인 관리가 가능합니다. 예정 공정과 실제 작업 공정의 비교 관리가 가능하고요. 비용 지수를 활용한 프로젝트 총 사업비의 예측 관리가 가능하며 잔여 사업의 효과적인 관리를 통해서 체계적인 목표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획대행 사업비 목표 달성을 위해서 정기적인 비용이 관리가 가능하고 중점 관리 항목의 설정과 조치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EBM은 그래서 미국에서 처음 적용을 했었고요. 1980년대부터 호주, 캐나다에서도 이렇게 적용을 했고 지금 대부분의 나라에서 그래서 EVM을 표준으로 사용하여 채택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그래서 EVM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EVM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는 공정 중심의 기성고 상점 방식이 도입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친구들이 이번 학기 동안 건축 시공을 배우면서 배웠던 여러 가지 단어들이 나오는데요. 공정을 중심으로 해서 기성고를 산정을 함으로써 각각의 진도율들을 실시간으로 파악을 하고 그렇게 되는 것을 바탕으로 해서 매월 기성을 지급하고 그것들을 중심으로 내역을 정산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들이 필요하다. 주먹국으로 이거 하는데 얼마 필요해요 하면은 그냥 자기가 생각하는 비용에서 한 2배, 3배 뻥 튀겨가지고 예를 들면 100만 원이 필요한 공사를 500만 원 주세요 하면은 아마 얘네들이 후려칠 거야. 그러면 한 200만 원으로 줄면은 말도 안 되게 줄면은 그래도 내가 남겠지. 이러는 것들로 했다가 후려치기를 안 하고 알겠습니다. 500만 원 주겠습니다. 그러면은 잘 됐다. 이런 식의 어떤 주먹구구 공사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 공사를 함에 있어서 얼만큼이 필요하고 그렇게 되는 것들에서는 맨데이는 얼만큼 필요하고 투입되는 장비는 어떤 것들이고 하는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거기다가 우리는 이익률 얼마를 쓸 거니까 이렇게 해주시고 그랬는데 그거보다 공사가 늘어나게 되면은 우리한테는 얼만큼 더 줘야 된다는지 하는 것들이 전부 다 이렇게 반영이 되어야 되고요. 실제로 그래서 발주자는 예산의 예비비를 반영할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 가지 사유에 의해서 계약 금액이 조정이 되는 것들에 대한 것들이 이루어져야지 결국은 뻥튀기를 하거나 하두급 업체에서 그런 식의 것들을 장난을 치지 않도록 될 수 있단 말이죠. 그렇게 되는 것들이 결국은 EBMS에서는 EBMS가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바이고요. EBMS 적용 범위는 그래서 발주자 EBMS에서는 예산, 계약금액, 기성고 같은 것들이 들어가고요. 계약자의 EBMS에서는 이렇게 들어가는데 결국은 이 공통 부분들에 대한 것들로 서로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게 결국은 굉장히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것들을 잘 설명을 하고 있는 그래프라고 보시면 되고요. 요것들에 관련된 거는 지난 시간에 설명을 했으니까 아마 제가 다시 한번 또 설명을 하지 않아도 잘 보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앞에서 얘기했던 이러한 과정들이 결국은 이렇게 뽑아내서 분석을 하는 과정들이 결국은 여기에 나오는 거에서 지금 이 그래프로서 설명이 되고 있으니까 유심히 주의 깊게 봐주시면서 이해를 꼭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EBM의 적용 프로세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서 EBMS 이 그래프를 봤는데 지난 시간에 소미 씨가 몇 가지를 질문을 해줬는데 다른 부분들 혹시 궁금한 부분들이나 질문되는 부분은 없나요?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넘어가기 전에 혹시 질문이 있으면 제가 답을 해드리려고 그럽니다. 각각 다 아시죠? 그 다음에 잔여공사비 추정액 앞에서 나왔던 것들 나오고요. 이게 결국은 그 계획선일 거고 최종공사비 추정액이 여기 나오면은 목표공사비가 얼마였으면은 공사비 편차는 얼만큼이고요. 공정의 편차는 여기서 나오고 공사비 편차는 여기서 나오고
목표 준공일은 여기였는데 추정 준공일은 결국은 여기가 되면은 이것들이 그 공정이 늘어나는 기간이고요. 하는 것들에 대한 것들은 다들 우리 친구들 지금 이해 잘 하시는 거죠? 믿고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EBM 적용 프로세스를 다이어그램으로 표시하면은 다음과 같이 나타납니다. 발주처에서 WS를 구축해서 만들고요. 저희 실시 설계를 하면서 예정 공정표가 WS 관리 계정 고려해서 작성되도록 조치를 하고 나면은 입찰 계약을 할 때 이런 그 관리 계정에 의거해서 저기 그 계약을 하고 현장 설명을 하고 이거에 입작해서 상세 공정 계획을 수립하고요. 착공이 하게 되면은 관리 기준 공정표와 공사 공정 예정표를 저기 그 시공자가 제출을 하면은 그거를 검토를 해서 승인을 하게 되면 이제 시작이 되는 거고요. 시공이 시작되고 나면은 이 관리 기준 공정표와 공사 공정 예정표에다가 공사비를 배분해서 제출을 하고 그렇게 되는 거를 검토해서 CMO가 오케이 하면은 이제 발주처에서 승인을 하는 거고요. 그렇게 되고 나면은 실제로 이제 성과 측정, 경영 분석 결과, 예상 문제점 등등을 작성해서 제출하면은 검토를 해서 그것들을 가지고 이제 승인을 하거나 혹은 저기 변경을 하거나 하는 것들을 활용을 하고 그렇게 되는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설계를 해가는 이러한 과정으로 이제 발주처에서 시공사로 시공사에서 CM을 통해서 발주처로 다시 CM을 통해서 시공사로 가는 이러한 프로세스가 생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까지가 EBMS였고요. 그 다음으로 볼 것은 프로젝트 파이낸싱입니다.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특정한 프로젝트로부터 미래에 발생하는 현금 흐름을 담보로 해서 실제 당해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금융기법입니다. 대부분의 우리나라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건설 그 프로젝트에서 대부분의 것들에서 실제로 전체 비용을 예산을 다 내가 가지고 있으면서 진행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의 조그마한 주택의 경우에서도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다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될 정도로 굉장히 그 일반적이고 그 당연하게 이루어지는 것들이니까 잘 봐주시고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지금 생각을 할 때는 나랑은 관계가 없는 것 같은데라고 생각을 하겠지만은 실제로 사실 막상 설계 사무소를 가거나 아니면 시공회사를 가면은 당장 바로 맞닥뜨리게 될 단어들이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뭐 예를 들면은 사업주의 담보, 코퍼레이트 파이낸싱은 사업주가 가지고 있는 신용을 근거해서 자금을 조달하거나 혹은 non resource financing 혹은 limited resource financing은 좀 그런 것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파이낸스를 대출을 주거나 혹은 부의 금융 같은 것들이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에서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사업주 담보, 코퍼레이트 파이낸싱이거나 혹은 토지 담보, 토지를 담보로 한 우리나라에서는 토지의 가치가 굉장히 높은 나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토지를 담보로 한 대출, 신용을 통해서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이루고 있다고 봐주시면 됩니다. 이것들이 1960년대에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어서 90년대에는 급속히 발전이 됐다가 IMF 이후에는 확 떨어졌다가 그 이후에 이제 현재 2000년대에 일어나서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특히 민간 시장이 활성화되면서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통해서 프로젝트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한국 기업이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한 경험은 해외에서는 뭐 예를 들면은 호주 광산, 앙골라 석유 같은 것들 혹은 우리나라에서는 신공항 고속도로, 인천공항 터미널, 그 다음에 광주 순환고속도로 등등에서도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통해서 했고요. 2000년대 이후에 대부분의 것들은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통해서 국내 SOC 프로젝트들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장점은요, 결국은 기업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자신의 자산이 아닌 다른 것들로 설계를 그러니까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결국은 뭐라고 할까요? 우리 친구들이 요즘은 많이 알고 있는 레버리지를 이용한
저기 그 레버리지를 이용해서 프로젝트를 개발하고 그것을 통해서 이윤을 얻으면서 그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다시 또 다른 이윤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가능하고, 리스크를 내가 통으로 다 지는 게 아니라 저기 그 금융권과 같이 나누어질 수 있다는 부분에서 장점이 됩니다. 은행의 입장에서는 수익성이 굉장히 그냥 저기 그 이자 수익으로 지금 우리나라의 저기 그 금리가 기준금리가 저기 그 2%대인가요? 아니다 1%대던가 그러다 보니까 수익성이 높은 것들이 없는데 이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하면은 지금도 뭐 6%, 7% 이렇게 저기 받을 수 있게 되니까 그렇게 되는 것들에 따라서 저기 그 수익성은 높게 되고 그 각각의 프로젝트에 대한 저기 리스크는 기업과 함께 지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장점이 있는데, 단점으로는 결국은 차입을 하는 이 절차, 즉 파이낸싱하는 절차가 복잡하고요. 시간이 많이 필요하고 금융 비용이 생기기 때문에 시간이 늘어날수록 이 금융 비용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들에서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장단이 있습니다. 파이낸싱의 구조는요. 프로젝트 회사가 있을 때 그 회사가 뭐 예를 들면은 저기 그 뭐지? 그 프로젝트 회사가 저기 그 파이낸셜 어드바이서와 함께 이렇게 저기 그 계약을 하고 그 돈을 빌려주는 사람에게 이제 론을 빌리는 거예요. 그래서 계약을 하고 그렇게 되는 것들에서 프로젝트 회사에서는 이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저기 그 서드파티 컨설턴트 변호사라든지 혹은 저기 그 피저빌리티 스터디 기관이라든지 하는 것들과 계약을 해야 되고요. 그렇게 되는 것들을 해서 만들어지고 뭐 예를 들면은 그랬을 때 이 프로젝트 회사가 또 다른 저기 그 이 렌더가 이 프로젝트 회사에 돈을 빌려줌에 있어서 또 다른 저기 보증을 드리는 것들 위해서 스폰서가 생기면은 거기와는 JVA 조인트 벤처 어그리먼트를 가져서 이렇게 가지게 되고요. 이렇게 되는 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뭐 예를 들면 또 여기서는 실행을 하는 과정으로 가는 거예요. 시공사에서는 공사에 대해서 계약을 하고 안에 들어가는 물품 같은 것들은 공모회사에서 하고 운영을 할 회사에서는 그렇게 하고 이런 방식의 저기 그 PF 그 다음에 시공 그 다음에 계획과 관리 같은 것들이 이렇게 저기 사이드에서 이루어지고 그랬을 때 결국은 CM은 여기서 이 작업을 하느냐 여기를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친구들이 앞에서 배웠었던 저기 그 뭐죠? 저기 그 CM의 저기 단계에서 그렇게 저기 그 순서대로 이렇게 나뉘어 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XCM이냐 아니면 그냥 CM이냐 단순한 컨설턴트냐 하는 것들이 이렇게 진행이 되어 간다라고 봐주시면 됐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의 절차 및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프로젝트가 사업 허가를 취득하고 나면은 파이낸싱 어드바이저를 선정을 하고요. 관련 계약서 및 인허가 내고를 진행하고 파이낸싱에 대한 구조와 조건도 협의를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관련 계약서의 서명 및 저기 인허가 취득을 하게 되고요. 그렇게 됐을 때 렌더에서는 대출 스닝을 하고 론 계약을 해주고 언더라이터 기본적인 조건에 대한 것들을 구성을 하게 되고 그런 것들이 충족이 되어서 오케이가 하고 나면은 착공과 동시에 파이낸셜이 시작이 된다. 인출이 시작되어서 착공을 하는데 돈을 피드를 하게 되는 방식으로 간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는 것들이 우리가 저기 그 오늘 여러 가지 배웠던 저희 그 컨스트럭션 매니지먼트의 테크놀로지, 테크닉들에 대한 얘기들이었고요. 자, 이에 이어서 저기 보자. 잠시만요. 혹시 화면 보이시나요? 수업이 거의 다 끝나는 시점에서 출석을 한 번 더 부르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저기 그 출석 체크해 주시고요. 지금 보시는 것들이 저기 그 2019년, 2018년, 2020년에 선배들이 했었던 시공 아이디어 패널의 사례들입니다. 이거 왜 안 뜨냐? 자, 네. 보시면은 저 어떤 식으로 만드는 거냐 하면은 그 형식에 대한 것들은 전혀 그게 없습니다. 다만 각자가 자기가 설계한 프로젝트에 대해서 어떤 프로젝트든 상관없어요. 이번 학기에 한 것도 되고 지난 학기에 한 것도 되고 지지난 학기에 한 것도 되고 각자가 저희 설계한 프로젝트에 대해서 이 시공 계획을 세워보는 거예요.
내가 한 이 프로젝트는 어떤 식의 어떤 공법을 사용하고 어떤 방식에 의해서 지어질 것 같고 그랬을 때 어떤 부분들이 중요하다. 그리고 각각 그렇게 될 때는 어떤 저기 재료를 써야 되고 그렇게 됐을 때는 어떤 특징이 있을 거다라는 것들을 각자가 가지고 있는 프로젝트의 특성에 맞추어서 시공 계획을 세워보고 그 시공 계획을 세워보는 것들을 표현을 해서 내는 것들인데요. 중요한 것들은 제가 보려고 하는 것들은 설계가 얼마나 잘 되었느냐 하는 것들을 보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우리 친구들이 설계를 각자가 진행한 설계에 대해서 이번 학기 동안 배운 이 건축시공 테크놀로지에서 배웠던 여러 가지 지식들을 바탕으로 해서 시공 계획을 얼마나 충실하게 세워보고 그렇게 세워지는 시공 계획이 얼마나 자신의 설계에 맞추어서 진행됨으로써 총체적으로 시공에 대한 것들을 이해하고 있느냐라는 것들을 판단을 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다른 데 있는 여러 가지 뭐라고 할까요? 자료들을 가져와서 넣는 것들이 아니라 본인의 설계를 바탕으로 해서 시공 계획도를 세울수록 훨씬 더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거다라는 부분들을 보시면서 참고를 하시고 기간은요. 제가 현재 설정을 해놨던 것들이 기간은 6월 저희가 성적 제출 마감이 6월 27일이어서 6월 24일까지 받도록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6월 18일 날 시험을 치고 나면은 며칠이 남는 거죠. 그 기간 동안 준비를 해서 제출을 해주시면은 설계 마감도 다 끝났을 거고 설계에 관련된 것들 다 끝나고 나서 우리 시험 치고 나서 남는 시간에 요거를 만들어 주시면 그거까지 포함을 해가지고 제가 평가를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쭉 보시고 계시는데 질문이 있거나 오늘 수업 시간에 배운 것들에 대한 질문 아니면은 건축 시공 테크놀로지 강의는 오늘로써 마치게 되는데 오늘까지 배웠던 14주 동안 배웠던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혹시 질문이 있거나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면은 얘기 부탁드립니다. 네, 이거는 개인별로 제출한 겁니다. 팀 없습니다. 각자 개인이 각자가 작업한 프로젝트를 바탕으로 해서 만드는 거고요. 또 다른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또 다른 질문이 없으시면 패널 사이즈는 제가 그거에 올려놨는데 잠시만요. 지금 여러 가지 세팅들이 나와서 예시 사례들은 제가 클래스룸에는 올리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예시 사례들을 보면은 제가 클래스룸에 올린 학기도 있는데 올리니까 예시 사례랑 그냥 똑같이 맞춰서 하더라고. 각자가 각자의 방식으로 자기의 프로젝트를 판단을 하고 그 과정에서 시공 계획을 세우는 것들이 목적이기 때문에 예시 사례들은 제가 클래스룸에 올리지 않으려고 합니다. 오늘 쭉 보시는 것들을 유심히 한번 봐주시면 좋겠고요. 보자. 지금 보시고 계시는 여러 가지 사례들에서 선배들이 어떤 식으로 했구나라는 것들을 유심히 봐주시면 좋겠고요. 그랬을 때 주로 좋은 평가를 받았던 것들은 어느 하나의 시공 과정에 대한 것들이 아니라 총체적으로 우리가 배웠던 여러 가지 공정들에 대한 것들을 총체적으로 다루고 그렇게 되는 것들을 그냥 단순히 공정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공정표도 짜보고 그 공정표를 짜는 것들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문제점 같은 것들도 커멘트를 해주고 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들에서 성의를 보인 친구들이
그냥 단순히 저기 그 있는 것들 그냥 자기 설계 도면 저기 그 짜집게 해가지고 올리는 것들이 아니라 각각의 부분에서 시공과 관련돼 있는 부분들에 대한 고민을 하고 그런 고민들을 바탕으로 해서 설계를 저기 그 표현을 한 친구들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험 저기 평가는 저기 다음 주 말고 그 다음 주 금요일 날 저기 이루어지고요. 그 평가를 진행함에 있어서 저기 그 진도는 주로 저기 그 나올 진도 부분들은 저기 거기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저기 골조 이후 우리 중간고사 이후에 저기 지정을 했었던 중간고사까지 했던 그 이유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올 텐데 하지만은 우리 친구들이 저기 중간 평가를 해보니까 이 저기 몇 군데에서 특히 골조 부분에서는 좀 저기 많은 부분에서 놓친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되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몇 가지 더 제가 내가지고 우리 친구들이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는지 하는 것들을 조금 더 보완해서 판단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패널 사이즈는 A1으로 제가 저기 지정을 해놨는데요. A1으로 지정을 한 이유는 그러니까 저기 너무 작게 이렇게 넣는 것들에 대해서는 저기 각자 우리 친구들이 그러니까 사실은 A3든 A1이든 상관은 없어요. A4여도 상관은 없는데 우리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그게 저기 잠시만요. 저기 우리 친구들이 참여하고 있는 그러니까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모든 저기 프로젝트들이 대부분 다 이렇게 스케일이 크다 보니까 도면들 너무 막 이렇게 줄이지 않고 넣으려면 그냥 A1으로 하면 되겠다 싶어서 하는 건데 제가 이거를 전부 출력을 해서 보거나 그러진 않을 거예요. 이번 학기는 이거는 온라인으로 낸 거를 온라인으로 확인을 하고 저기 평가를 하려고 하니까 사이즈에 대한 것들은 A1 기준이긴 하지만은 뭐 바뀐다고 해서 그게 문제가 될 거는 아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저기 프로젝트 파이낸싱에서 기업담보나 토지담보가 대표적이라고 했는데 소미 씨가 질문을 한 토지담보는 어느 분류에 들어가느냐 하는 부분에 대한 것들은 저기 보자. 프로젝트 파이낸싱에서 저기 분류로 봤을 때 보자. 잠시만요. 저기 보자. 그러니까 저기 기법줄 중에서 사실은 그러니까 제가 여기에 안 들어가 있어서 오늘 얘기했던 코퍼레이트 파이낸싱이나 넌 리소스 파이낸싱, 리미티드 리소스 파이낸싱에서는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한 거고요. 기본적으로는 그러니까 이거는 저기 부동산 담보 대출 결국은 리소스가 있는 파이낸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소미 씨 혹시 답변이 되셨나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친구가 지금 비공개로 물어본 게 저기 졸전 오프닝이 22일인데 제출 날짜를 제가 저기 23일 밤 23일 밤 11시 59분이어서 졸전 오프닝이 20일이어서 졸전 오프닝을 하고 나서도 하루가 더 있는 거예요. 하루하고 반나절이 더 있는 거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혹시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오프닝이 20일이어서 제가 23일 11시 59분 그래서 하루를 더 드린 거예요. 22일 밤이 아니라 23일 밤 그러니까 24일로 넘어가는 자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해야 되지? 이게 저기 졸전을 하고 졸전 오프닝이 22일이고 하루 만에 이걸 만드는 것들이 너무 어려울 것 같다 그러면은 다시금 저한테 이메일을 주십시오. 저는 왜냐하면은 이게 들어오면 저도 평가를 해서 이거를 제출을 해야 되는데 평가를 하는데 이게 너무 촉박해져서 하는 것보다는 저도 좀 찬찬히 다 보려면 시간이 필요한데 그러려면은 우리가 성적 제출 마감일이 27일이거든요. 그래서 저한테도 좀 시간이 필요해서 그렇게 요청을 한 거고요. 네. 그리고 소미 씨가 물어본 넌 리소스 파이낸싱하고는 반대되는 개념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토지 담보는 결국은 리소스가 없이 되는 게 아니라 네. 리소스가 있는 방식으로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혹시 또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시공 아이디어에 대한 패널들, 저기 그 작년에 했던 사례들 한 번 더 쫙 보여드리겠습니다. 찬찬히 봐주십시오. 뭐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공정표도 전부 다 자기가 그러니까 설계를 보는 게 아니라 이 설계를 바탕으로 한 공정표라든지 각각의 공정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한 것들을 찬찬히 적용을 하고 그렇게 되는 것들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하는 것들을 각자의 방식으로 나름의 방식으로 표현을 해서 저기 그 넣은 것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별히 어떤 형식이 있거나 뭐 어떤 것들이 더 좋다 하는 것들이 있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시공의 관점에서 자신의 설계들을 한번 저기 살펴보면서 어떤 방식으로 이렇게 시공이 될 거다라는 것들을 예측을 해봄으로써 우리 친구들이 나중에 시공 현장에 실제로 자기가 설계한 것들을 지어지는 그 시점에 갔을 때 저기 잘 대처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보여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참고로 자 보자 저기 제가 조금 더 여유가 있었으면은 아마도 제가 수업을 학교에서 했으면은 좀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보여드릴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좀 아쉬운 부분이긴 한데 자 제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것들이 참고로 예를 들면은 저기 그 EVMS 그 다음에 저기 PMIS에 대한 것들을 소규모의 현장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정리를 하고 공유를 하고 있느냐라는 부분에 대한 것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설계를 한 프로젝트가 지금 거의 다 지어진 것들을 작년에 각 현장에서 매일마다 이렇게 작업 일부를 써가지고 뭐 보시면은 공정은 어느 공정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내일은 어떤 공정이 이루어지게 될 거고 그랬을 때 오늘 어떤 공정에 따라서 어떤 사람들이 와서 일을 했느냐 토목에서는 누가 왔고 기계 전기에서는 누가 왔고 각각 얼만큼 왔고 누계로는 얼만큼이다. 그리고 장비는 어떤 것들이 들어왔고 자재들은 철근이 어떤 게 들어왔고 레미콘이 얼만큼 들어왔고 타일이 어떤 게 들어왔고 롱브릭이 어떤 게 들어왔고 하는 것들이 들어오면서 각각의 공정상에서 아마 이 사진들은 우리 친구들이 이거 좀 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하는 사진일 거예요. 시험 시간에 봤었던 그 현장이 제가 실제로 설계를 하고 감리를 가던 그 현장이거든요. 그 부분에서 매일매일 어떤 공정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런 것들이 이런 과정에서 되고 있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 요거는 주요하게 골조 부분에서 되고 있을 때의 현장 사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랬을 때 현장 작업 그러니까 이랬을 때 결국은 우리 친구들이 설계를 한다고 했을 때 요런 내용들을 전혀 모르고 그냥 가가지고는 저는 이렇게 설계했는데요 도면은 이렇는데요 이러는 것들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지. 실질적으로 우리 친구들이 설계를 하고 저희 사무실에서도 선배들도 와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친구들이 항상 주로 하는 얘기들이 그러고 실무에 들어간 졸업생 친구들이 제 졸업 설계를 했던 친구들이 종종 하는 얘기가 건축시공 테크놀로지에서 배웠던 것들이 되게 정말 설계랑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실제 설계 그 과정에서 굉장히 많이 접하는 것들이라는 거를 막상 현장 설계사에 들어가가지고는 취직을 하니까 막 느껴져가지고 그때 슬라이드를 다시 보는 일도 있고 그때 좀 더 열심히 할 거 그랬어요 하는 얘기들을 되게 많이 들어요. 그러니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시험 공부를 하면서 한 번 더 쭉 충실히 봐주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공지를 할게 이번 학기 같은 경우에는 우리 친구들에게 공지가 아마 다 갔을 것 같은데 절대평가로 변경이 되었어요. 예전에 지난 학기까지는 상대평가였고 완화된 상대평가였다면은 이번 학기에는 전체 절대평가로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성적을 줄 때 A를 무조건 40%에서 끊어야 되고 C, D를 무조건 20%를 받아야 되고 하는 기준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코로나 기간 동안 굉장히 고생을 하면서 공부를 하고 있는 것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저도 가능하면은 최대한 많이 우리 친구들에게 좋은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그러니 포기하지 마시고 시험도 중간에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쳐주시고 과제도 꼭 제출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혹시 또 다른
질문이나 하고 싶은 얘기 없으신가요? 없으면은 수업을 이상으로 마치려고 합니다. 이번 한 학기 동안 수업 듣느라 고생하셨고요. 아침마다 온라인으로 이렇게 수업 듣는다고 저기 고생하셨는데 저기 그 수고 많으셨어요. 저기 그 지금 남은 시간 동안 이번 학기 마무리 잘 하시고 시험 준비도 좀 충실히 잘해 주셔서 저기 그 잘 쳐 주시고요. 그러면은 저희 그 학교에서 또 보겠습니다. 시험 시간에 보고 그다음에 학교에서 오다 가다 마주치면서 보면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업을 마치겠습니다.